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첫 시간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라는 과목이지만은 실제로는 C 프로그래밍 랭귀지, 즉 C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강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제 이메일은 kkmat.inu.ac.kr로 되어 있고요. 웹페이지는 sdtlab.inu.ac.kr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대 365호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443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의 과정을 도와줄 조교가 공대 413호, 313호에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재는 The C Programming Language라는 책이고요. 세컨드 에디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커니간이라는 사람하고 리치라는 사람 두 사람이 제작한 책입니다. 총 272페이지지만 실제 교재의 내용은 190페이지만 다루겠습니다. 그 밖에는 전부 다 부록이 차지하게 되겠죠. 과정의 성적은 숙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랩 테스트, 퀴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성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VM 플레이어를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도 설치를 하시고요. 이거는 과정 중에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VM 플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우분투 이미지를 같이 설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업했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USB 스틱 메모리를 사용하면 좋겠죠. 전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이나 퀴즈를 볼 때 부정행위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과제물에 대해서 표절이나 남의 것을 베끼는 행위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스마트폰을 모두 가방에 놓고 지퍼를 닫아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정 좌석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좌석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한 학기 동안 계속 그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할 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장비, 즉 PC의 고장 여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책임지게 됩니다.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숙제를 오늘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서 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여러분 교재, 앞에서 설명했던 교재의 1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읽고 A4 용지 한 장에 전면에만 쓰면 됩니다. 한 장에 서머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맨 꼭대기에 학번하고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표지나 이런 걸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면에만 작성하시고요. 뒷면에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해야 될 겁니다. 웹사이트의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 SDTLab 인천 ACKR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은 최근에 INU로 바뀌게 됐죠. 두 가지가 당분간은 혼용돼서 사용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화면같이 화면이 나타나게 될 테고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이 탭들 중에 여러분은 지금 봄 학기니까 이 스프링 탭을 클릭하시면은 원하는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으려면 먼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페이지에서 여기 조인이라고 표시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폼이 뜨게 됩니다. 이 폼을 정확하게 잘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 이 폼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기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것들을 모두 정확히 작성해야지 여러분들의 과제 평가나 또는 그 점수 확인 여부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회원 가입 시 반드시 읽어주세요 하는 공지사항의 내용을 여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회원 가입 후에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강의 자료 및 게시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입을 하고 조금 기다려주면은 조교가 여러분들의 등급을 업그레이드, 즉 등업시켜주게 됩니다. 회원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실명제로 이름, 회원 가입자 이름을 실명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중복자가 있을 경우에는 뒤에 학번을 붙여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대부분 중복된 이름들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되고요. 한번 잊어버리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회원 삭제 후에 재가입을 해야 되므로 암호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한 해 회원 가입 시 수시로 확인 후 등업 작업 예정입니다. 영어 및 숫자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시면 자동 삭제되고요. 다시 가입하셔야 될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문의사항은 앞서 제시된 그런 연구실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조교 이메일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회원 가입 후에 등업이 되어야지 웹사이트를 이용 가능합니다. 등급업은 수강생이 하나여 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등업 후에는 로그인하여 우측에 각각의 과목 게시판으로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탭을 클릭하시면은 해당 과목의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코스는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눕니다. Preliminary Chapters하고 C Programming Language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울 때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는 그런 과정이 실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가지 필요한 툴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를 먼저 배워두는 것이 프리리미너리 챕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각 C 언어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이와 같은 8개의 단계로 차례차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두 단계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실제 이 6개의 챕터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다 익히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리리미너리 챕터 1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컴퓨터에 대한 구성, 컴퓨터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올라가 있는 여러가지 운영체계를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나 또는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계는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새롭게 배우는 운영체계가 리눅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계에서는 C 언어를 개발하기 편리한 여러가지 유틸리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울 것이 유닉스. 리눅스는 이 유닉스의 일종입니다. 유닉스를 먼저 소개를 하고요. 이어서 C에 대한 역사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닉스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컴퓨터 구조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3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죠. 먼저 컴퓨터는 여러가지 계산이나 논리 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수백만 배 혹은 수십억 배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우수한 건가요? 컴퓨터는 할 수 없고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죠. 인간은 직관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암만 빨라져도 그 능력을 뺏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창의력을 키우고 직관력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컴퓨터 대비 우수하다는 것을, 인간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내부를 들여다볼까요?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은 먼저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를 보면 Control Unit하고 Arithmetic Logic Unit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제 메모리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주로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Arithmetic Logical Unit이 실제 컴퓨터에서 어떤 연산을 하거나 논리적 결정을 해내는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rithmetic Logic Unit은 메모리로부터 피연산자를 읽어서 연산을 하고 결과물을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피연산자는 외부로부터 읽어올 수도 있고요. 결과물을 또 외부로 내보내줄 수도 있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읽어서 작업을 차례차례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유닛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령을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에다 보내서 이를 처리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구조를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모두 다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버드 아키텍처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각각 다른 메모리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 이 컨트롤 유닛을 조정할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특히 이것을 C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개발해낼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운영체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체계 그 자체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사용을 좀 더 convenient, 즉 편리하게 하고요. 사용자들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컴퓨터의 데이터하고 그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기능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거나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하고 컴퓨터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윈도우즈나 이런 운영체계를 통해서 컴퓨터와 대화하는 그런 경험들을 오랫동안 해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운영체계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해왔던 운영체계들도 그 종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MS-DOS는 이미 15년 전에 사라지긴 했지만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계의 전신이었습니다. 일부 기간 동안은 MS-DOS하고 윈도우가 공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죠. 여기 나온 펭귄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리눅스의 심볼입니다.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계가 오래전부터 개발돼 사용해 왔고요. 최근에 리눅스라는 형태로 오픈소스 형태로 여러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사용하고 배울 그런 운영체계도 바로 이 리눅스입니다. 그 밖에 iOS는 애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폰이나 또는 아이패드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이거는 스마트폰과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작동되는 그런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같은 데서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운영체계를 이미 여러 해 사용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특히 복잡한 일을 동시에 아주 훌륭히 해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처음 운영체계가 나왔을 때는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만 동작한다거나 싱글 태스킹, 즉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하드웨어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대의 그런 하드웨어의 일을 나눠서 하는 디스트리뷰티드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들을 구성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이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전자기기는 대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와 같은 기기에 전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OS가 중요해지고 있죠. 여기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는 그 이름이 주로 과자 이름에서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컵케이크, 도넛, 이클레어, 그 다음에 프로요는 프로즌 요구르트, 그러니까 요구르트 얼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저브레드, 허니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젤리빈, kitkat 이런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현재 젤리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일부 신형 기기에서 kitkat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닉스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주로 리눅스 버전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해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유닉스 시스템의 장점, 그러면 먼저 오픈소스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운영체계를 원래 C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C 프로그램 자체가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그런 유틸리티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흔히 윈도우즈 운영체계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리눅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지니어들이 낮에는 윈도우즈를 개발하고 밤에는 리눅스를 개발한다라고 농담삼아 얘기하기도 할 정도로 윈도우즈나 다른 운영체계에 있는 기능들이 전부 오픈소스 형태로 리눅스에 전부 다 포팅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 즉 멀티 유저나 멀티태스킹 등의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기능들도 다른 운영체계 못지않게 아주 우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C 언어로 사용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운영체계가 전부 C 언어 컴파일러와 개발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에서든지 이 리눅스 시스템을 포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거나 또는 운영체계의 그런 기능을 좀 더 확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계층 구조를 갖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abstraction level, 즉 추상화 정도인데 추상화를 많이 시킨 것이 high level language, 그 다음에 적게 시킨 것이 기계어 형태의 low level language입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랭귀지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자바, 파스칼 이런 것들이고요. 로우 레벨 랭귀지는 어셈블리 랭귀지나 또는 머신 랭귀지를 의미합니다. C 언어는 그 중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 형태에 의해서도 이와 같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Procedural Programming Language, Object Oriented Programming Language, 스크립트 랭귀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로 C++나 자바로 구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C 언어는 프로시저 랭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C++나 자바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구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밖에 스크립트 랭귀지들은 프로그램들을 수행시킬 때 여러 가지 보조 형태로 사용되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티클이나 펄 같은 것들이 유명하고요. 그 밖에 인터넷 웹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다음은 C 프로그래밍 랭귀지하고 C++ 언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마틴 리차드라는 사람이 BCPL이라는 언어를 먼저 만들었고요. 1970년대에 이것이 켄 탐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B 랭귀지로 격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B를 근간으로 해서 C라는 언어를 70년대에 최초로 만들어냈죠. C는 1990년대 ANSI하고 ISO에 의해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C++는 1980년대 벨랩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C 언어에다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능력을 합친 것이 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C 또는 C++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언어 또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언어로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제공하는 구조를 보면은 하드웨어를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 수준에서 앱스트랙션을 높여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표준화되어 있고요.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한 그런 코드들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스템에나 C 컴파일러는 다 존재하므로 포터빌리티가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엔지니어들에게 사랑을 받아와서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안드로이드의 사용을 통해서 자바 언어가 그 사용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해도 C 언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C나 자바나 C++나 다 마찬가지로 C 언어를 근간으로 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C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를 배우고 싶어도 먼저 C 언어를 배워두면은 자바 언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에디터가 있겠고요. 그를 컴파일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를 실행시키는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디터는 우리가 주로 GVIM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쳐서 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작성돼서 파일로 저장이 되면 그것을 컴파일 하는데 먼저 프리프로세서를 통해서 여러가지 매크로를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 확장된 형태로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코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오브젝트 코드는 사람이 내용을 보기 어려운 그러나 기계는 이해하기 쉬운 어셈블리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 코드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는 것이 이제 링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커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게 되고요. 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운영체계에서 로더라는 것이 그것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필요한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를 차례차례 로드 시킨 다음에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CPU는 이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하나하나씩 수행을 시켜서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해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프로그램이 한 번에 하나만 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닉스의 역사를 살펴봄으로 해서 유닉스 내부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는 처음에 AT&T 벨랩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6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1969년 켄 탐슨이라는 사람이 UNICS라는 이름으로 운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대부분 운영체계에 필요했던 기본 기능들이 다 포함되죠. 멀티태스킹, 즉 한 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시킨다거나 또는 파일 시스템, 즉 저장 매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사용자 간의 어떤 소통을 위한 커맨드 인터프리터 같은 것들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유틸리티들이 운영체계에 포함되게 되었었죠. 1970년에
이름이 본격적으로 UNIX, 즉 유닉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73년에 커널이 톰슨하고 리치라는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C 언어로 개발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포터빌리티, 즉 이식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1982년도에 최초의 상용 버전인 유닉스 시스템 3가 발표됐고요. 이듬해인 1983년에 시스템 5, 꽤 유명한 버전이죠. 이것이 아직도 이 이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85년, 87년, 97년에 이렇게 아까 릴리스 2, 3, 4가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AT&T에서 만든 시스템 5 말고 또 한 가지 주류가 되는 것이 BS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의 줄임말인데 BSD 버전도 중요한 유닉스 버전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톰슨이라는 사람, C 언어로 유닉스를 처음 포팅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사바티칼, 즉 안식년을 할 때 학교에서 이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도 유닉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버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용 버전인 제닉스 버전이 나왔었고요. GNU라고 하는 그런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을 통해 가지고 유닉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틸리티나 툴들이 개발되어 왔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유닉스는 그렇게 널리 사용되는 운영체계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도스나 윈도우즈가 사용되었고요. 리눅스는 그 사용률이 5% 미만이었죠. 근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늘렸던 것이 이제 리눅스입니다. 1991년에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최초의 리눅스를 만들었고요. 현재 2003년 기준 리눅스 버전 2.6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후에 특별히 더 향상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버전이 번호가 더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리눅스, 유닉스에 대한 표준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죠. SVID라든지 POSIX, 그 다음에 X 오픈 API, 유닉스 98,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리눅스는 실제 리눅스를 배포하는 배포 그런 단체에 따라서 또 구분되기도 합니다. 리눅스를 배포하는 그런 단체들은 이와 같은 네 가지가 있고요. 레드햇, 맨드레이크, 우분투, 데비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상용 버전들도 있고요. 솔라리스나 AIX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프리 소프트웨어로 BSD의 변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맞는 그 시스템의 그 용도나 용량, 그 다음에 성능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닉스의 구조입니다. 유닉스의 구조는 양파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어때요? 껍질을 까도 계속해서 껍질이 또 나오죠. 그래서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보통 이와 같이 어니언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앙에는 이제 커널이 들어가 있지요. 실제 이 커널은 전체적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 중앙에 있는 하드웨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직접적으로 어떤 명령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널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 하드웨어하고 주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결을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커널 밖에 이와 같이 시스템 콜하고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커널에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이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주는 일들은 메모리를 관리한다거나 액세스 컨트롤을 한다거나 파일 시스템, 즉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거나 닫거나 읽거나 쓰거나 하는 것들을 이 커널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시스템 콜하고 라이브러리 루틴들이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 밖에 인터럽트도 핸들링 해주게 되죠. 인터럽트하고 하면은 기존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치우고 나서 다시 본연의 업무를 지속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인터럽트하고 하죠. 그런 것들 역시 이런 시스템 콜의 도움을 받아서 커널이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 밖에 에러를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전체가 다운, 즉 죽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바로 운영체계가 이런 에러를 잘 핸들링 해주기 때문이죠. 만약에 어떤 운영 프로그램의 단순한 오류로 인해서 시스템 전체가 정지되어 버렸다 하면은 운영체계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외부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읽어드린다거나 또는 외부로 내보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역시 운영체계에서 해줍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부분은 주로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것이 되겠고요.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화면, 즉 스크린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쉘입니다. 쉘은 껍데기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커널 주변으로 쌓여져 있는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이 쉘은 커널을 둘러싸고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와 이 커널 간의 어떤 소통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은 이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그것을 쉘이 해석을 해서 이 커널 안에 있는 특정한 기능을 호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 밖에 이런 일련의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 언어나 다른 쉘 스크립트 형태로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 디스크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디렉토리 형태로, 여러분들은 아마 윈도우즈의 폴더를 좀 더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윈도우즈의 폴더에 해당되는 것이 유닉스의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들을 디렉토리를 통해서 묶어가지고 계층 구조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VMware 플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리눅스를 띄우는, 그러니까 리눅스를 부팅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Mware의 설치는 여러분들 Preliminary Chapter 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Preliminary Chapter 3는 별도의 이런 동영상을 제시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드를 보고 쫓아서 하면은 설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설치된 VMware 플레이어를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VMware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은 폼이 뜨게 되겠고요. 이때 Open a Virtual Machine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와 같은 그 파일 브라우저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일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STTLab 제 교과목 웹페이지죠. 거기서 다운로드한 우분투 이미지를 여기서 풀어다가 여기서 놓고 이와 같이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와 같은 화면에서 리눅스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리눅스가 부팅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처음 띄우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 우분투 이미지가 복사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동된 것인지를 묻는 프롬프트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비록 복사된 것이긴 해도 I copied it을 클릭하지 마시고 I moved it을 클릭하십시오. 그 이유는 이게 복사될 경우에 그 내부의 여러 가지 리소스를 이름을 전부 변경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
VMware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적절치 못한 다른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I moved it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리눅스가 부팅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팅되는 도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될 것이고요. 그때 메시지들이 출력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처음에 이제 리눅스 커널을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초기화 태스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init 프로세스하고 getTTY 프로세스 같은 것이 실행되는 것을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가 부팅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리눅스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로그인 프롬프트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용자 이름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환경을 초기화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스타트업 파일들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지 않아도 각 사용자 계정마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환경에서 변경을 시키려면 이런 파일들을 변경시켜 주어야 되죠. dash 프로파일. 이 파일들은 다 앞부분에 dash라는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dash profile, dash login, dash rc, login, cshrc 이런 이름의 파일들이 차례로 실행되면서 환경이 설정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과 더불어 여러가지 환경이 설정되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때 터미널을 하나 열게 되고요. 거기서 직접 명령을 쳐서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의 수행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 수행 도중에 중단하고 싶으면 Ctrl C를 누릅니다. 이것은 Ctrl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 키를 치면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캔슬의 의미를 갖고요. 어떤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 키를 누르게 되면 그 명령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 과정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부팅이 끝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여러 준비된 유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반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유저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해당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리고 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지요. 계정하고 패스워드는 별도 게시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상단에 나타나 있는 요 버튼 여기 요 버튼은 터미널 버튼인데요.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터미널이 요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일부분만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전체가 안 보여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위치에 이렇게 생긴 터미널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창 안에서 여러 가지 명령을 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해줘야 될 것은 이 패스워드를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 계정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고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파일을 지울 수도 있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바꾸는 방법은 PSSWD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current unix password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이때 여기다가 알려드린 패스워드를 치십시오.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가 들어가서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은 enter new linux password라고 또 나올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새로 지정할 패스워드를 쳐서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엔터를 치게 되면 그걸 한번 또 쳐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같은 패스워드를 한 번 더 입력하면 이제 이 계정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새롭게 지정한 패스워드를 쳐서 넣어줘야만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패스워드를 바꾸면 저는 그 패스워드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이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계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은 파일 시스템에 대한 소개로 들어갑시다. 먼저 파일 네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센시티브, 즉 소문자하고 대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을 지칭할 때 와이드 캐릭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 캐릭터는 한 개 또는 다수 개의 이름을 동시에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에스터리스크하고 물음표, 퀘스천 마크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에스터리스크는 0개 또는 다수 개의 이메일 글자를 의미하게 되고요. 퀘스천 마크는 한 개의 이메일 글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 개의 다른 이름들로 매핑될 수가 있게 되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스페셜 캐릭터를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이름들을 영문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낌표는 exclamation mark 또는 exclamation point라고 부르고요. 별표는 asterisk,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죠. 이거는 brackets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brackets라고 잘 안 부르고 braces라고 부릅니다. braces. 그 다음에 우물정자는 pound sign, 물음표는 question mark,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세미콜론이 있고요. and 표시는 ampersand라고 부르고요. backslash, 그 다음에 carrot이 있습니다. carrot은 hat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hat, 모자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길다란 직선을 파이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괄호를 parentheses라고 부르죠. parentheses. 탭은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골뱅이를 at mark, at sign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따옴표를 quotation mark라고 부르는데 하나짜리를 single quote, 두 개짜리를 double quot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스페이스바, 즉 길다란 키보드에서 길다란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달러 사인,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뭐 작다, 크다 표시가 있죠. 이거는 뭐 angled bracket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eft and right angled bracket 이렇게 알면 되죠. backspace 알고 있죠? 다음은 파일 이름의 익스텐션, 확장자죠. 확장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시스템을 오래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런 확장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C 언어를 개발할 때 프로그램은 보통 .c가 뒤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걸 컴파일하면 .o가 되고요. 때때로 헤더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소스에 이 파일 전체가 포함되는, include 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때는 .h가 뒤에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clas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java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장될 때 JAR이라는 그런 익스텐션이 붙기도 합니다. 그 밖에 파일들을 압축해서 저장할 때 많이 쓰는 것이 이 gzip죠. gzip이라는 그런 컴프레서로 만들어진 파일이고요. 그거를 어떤 폴더, 즉 디렉토리를 또는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전체를 하나의 압축 파일을 만들 때 먼저 타르 파일을 만드는데 그때 익스텐션이 타르로 붙게 됩니다. 만약에 타르로 묶은 다음에 압축을 하면 이와 같이 .taru.gz라는 이런 익스텐션이 길게 붙게 됩니다. 그 밖에 오디오 파일에는 .au가 붙고요. mpeg 파일, 그 다음에 포스크립트, 파이썬, 펄 스크립트 이런 것들의 익스텐션들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디렉토리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라고 하면은 여러 개의 파일들이나 또는 다른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디렉토리가 아직도 생소하나요? 윈도우즈의 폴더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어떤 다른 파일을 포함하는 구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파일들이 한 디렉토리, 즉 폴더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정보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이렇게 계층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리눅스에서 구성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시스템마다 이 구조는 다를 수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대표적인 사례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다 디렉토리고요. 그리고 그 디렉토리 밑에는 파일이나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루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와 같은 여러 개의 디렉토리들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 하나인 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가보면 또 이런 디렉토리들이 또 존재합니다. 이 밑에 뭐 다른 디렉토리가 존재하거나 또는 파일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렉토리 구조인데, 그러면 어떤 이런 거 이제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 이 계층 구조의 한 위치에 있는 파일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지칭할 거냐 하는 것이 이 패스 네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패스 네임을 주면 이건 무슨 뜻이냐? 맨 앞에 있는 요 슬래시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 슬래시는 바로 요 슬래시를 의미하고 이걸 루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슬래시 밑에 가봤더니 홈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홈. 잘 안 보이니까 지워서 봅시다. 홈이라는 게 있고요. 홈이라는 건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 폴더를, 즉 디렉토리를 의미하고요. 그 밑에 갔더니 이제 릭이라는 게 또 있다네요. 그러니까 바로 요 디렉토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요 밑에 여러 개의 폴더가 존재할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메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이라는 폴더 밑에 또 가서 보면은 save라는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요 save라는 파일, 요거를 지칭하려면 이와 같이 /home, /rig, /email, /save 이렇게 지칭을 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띄어쓰기 없이 전부 붙여서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건 좀 다른 거죠. /home, /ana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home 아까랑 똑같은 디렉토리죠. 슬래시에서 /home, 그 다음에 /home 밑에 /ana죠.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도 역시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work이라는 폴더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softbiz라는 폴더가 또 그 밑에 있고, 또 그 밑에 pros_1 library source 이런 폴더가 있겠고요. 맨 마지막에 string.c라는 파일이 존재하게 있겠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패스네임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이라키 구조의 어떤 구조에 저장된 어떤 파일 하나를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루트부터 지칭하는 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 패스네임을 지정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와 같은 슬래시, 맨 앞에 나오는 슬래시는 루트입니다. 중간에도 이 슬래시가 나오지만 이건 루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슬래시는 이 디렉토리 이름하고 디렉토리 이름을 구분하는 용도로 쓰였고요. 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요 루트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dot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dot은 현재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어디로 가겠다는 dot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패스네임이. 이게 루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맨 꼭대기부터 오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위치가 rig이다. 그러면 dot로부터 시작을 하면 dot 밑에 어느 위치다. 이렇게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me/prompt.cc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me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요 home이라는 요 디렉토리 밑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dot은 요 home이라는 디렉토리를 지칭하게 되고요. 거기로부터 /m이니까 그 밑에 있는 요 me이라는 디렉토리를 지칭하게 되고요. 다시 /prompt.cc니까 요 밑에 아래에 있는 prompt.cc라는 그 파일이 요 패스네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 dot 말고 다시 두 개 붙어 있는 dot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페어런트, 즉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홈에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dot이라고 먼저 표시하면 이 홈의 하나 위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루트 디렉토리가 되겠죠. 그렇죠? 루트 디렉토리로 올라가서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tmp가 있습니까? 어디 있나 tmp가?
여기 tmp가 있네요. 여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 올라가서 요 tmp라는 요 디렉토리 아래로 내려가서 그 밑에 img.jpg라는 요 파일이 요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지칭할 때 이와 같이 씁니다. 지금 자기 위치가 현재 홈인데 거기서부터 하나 올라가서 그게 요 닷다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 요 tmp라는 데로 다시 내려가서 그게 바로 얘죠. 그다음에 그 밑에 img.jpg가 있으면 그 파일을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홈 디렉토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자기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루트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 즉 예를 들어서 내가 rig이라는 유저다 그러면은 루트 밑에 홈 밑에 rig이라는 요 폴더에 보통 위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rig이라는 유저로 들어왔을 때 요 위치로 자동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tilda는 바로 root home rig 요 위치를 지칭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패스네임을 주어줬다. 이게 어떻게 되나 봅시다. tilda가 바로 루트 밑에 홈 밑에 rig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요 밑에서 어떻게 돼? 하나 올라가면 다시 홈이 되죠. 그렇죠? 그 밑에 다시 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밥이면 이제 요 디렉토리를 의미하죠. 그렇죠? 요 디렉토리에 이제 디렉토리를 지칭할 때 이런 패스네임을 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 패스네임은 루트로 시작하지 않는 한, 즉 닷이나 닷 또는 tilda로 시작할 때는 현재 자기 위치가 어디였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따져줘야 됩니다. previous 디렉토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들 많이 존재하지만 그 밖에 다른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들은 ordinary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그 밖에 링크, 디렉토리, 스페셜 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렉토리는 앞서도 잠깐 설명했고요. 링크라는 거는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바로가기 이거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기능이 복잡하고 더 풍부합니다. 그 밖에 이제 스페셜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치, 디바이스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파일이 됩니다. 어떤 장치를 다룰 때 그 장치를 마치 파일처럼 다루는 것이 리눅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페셜 파일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스페셜 파일들은 일반 사용자들은 보통 사용하지 않고 대개 커널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스페셜 파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라는 과목을 들으면 이 스페셜 파일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앞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터미널을 하나 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바꿨었죠. 사실 패스워드를 바꾸는 거는 passwd라는 명령을 쳐서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패스워드가 바뀌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실행 명령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실행 명령들은 쉘이라는 그런 커맨드 인터프리터 환경에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명령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거나 새로 추가하게 되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새로운 명령들로 사용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유용한 명령들을 하나씩 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l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ls라고 치면은 현재 지금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ls 명령 뒤에다가 이와 같이 어떤 다른 이름을 주게 되면은 그 이름에 따라서 특정 위치에 있는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tilda 뭐죠? 자기 로그인 디렉토리죠. 로그인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프로그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리스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ls라고 치면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ls하고 한 칸 띈 다음에 asterisk.c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asterisk는 뭐냐면 이게 메타 캐릭터라고 그래서
0개 또는 다수개의 임의 글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즉 뭐냐면 .c로 끝나는, .c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몽땅 다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c로 끝나는, 즉 확장자, 익스텐션이 C인 파일들을 모두 리스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asterisk는 matches any character string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자나 다수자 또는 한자도 매칭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명령은 cat 명령입니다. cat 명령은 일반적인 파일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명령입니다. cat은 원래 concatenate, 즉 이어붙이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뒤에 파일을 여러 개 주면 그 파일들을 갖다가 모두 이어붙여서 더 큰 파일을 만들 때 사용되던 것인데 보통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다 출력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요 뒤에 있는 요 파일 네임을 그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cat 한 칸 띄고 prog1.cc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prog1.cc라는 파일, 즉 이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실행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면 그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한꺼번에 확 뜨고 지날 겁니다. 파일이 상당히 길면은 그 터미널 영역이 좁기 때문에 그냥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확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cat 명령은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즉 안에 눈에 보이는 글자로 구성된 파일을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GVIM이라는 에디터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가지 cat 명령으로도 간단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는 방법은 cat하고 여기 greater than, 즉 크다라는 이런 표시죠. angled bracket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rog1.cc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서 쳐놓는 모든 데이터가, 즉 키보드로 쳐서 놓는 모든 데이터가 prog1.cc라는 파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prog1.cc라는 파일에 뭔가 있었다 하면 그 내용은 전부 다 덮어쓰기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화면에서 치는 글자가 들어가는데 이때 만약에 Ctrl D, Ctrl D는 뭐냐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D를 가볍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게 end of file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입력해줄 게 없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즉시 다시 요 cat 명령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죠. Ctrl D를 치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prog1.cc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파일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 Ctrl D를 치기 전에 다른 글자를 먼저 쳐서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Ctrl D를 치면은 그 Ctrl D를 치기 전에 있는 모든 글자가 prog1.cc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되죠. 다음은 pwd입니다. 이거는 print working directory 이런 건데요. 현재 자기가 어떤 디렉토리 위치에 와 있는지 확인할 때 이 명령을 치면 이게 루트부터 시작하는 패스네임으로 자기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지금 현재 자기 디렉토리 위치에서 다른 디렉토리 위치로 옮겨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거는 cd라고 부르는데요.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d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만약에 내가 rig이라는 에나라고 해볼까요? 에나라는 유저로 로그인하면 지금 자기 위치가 이 홈 밑에 에나, 요 밑에 자기 위치가 그 현재 위치로 지정이 될 겁니다. 이때 만약에 cd/home/rig/email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에나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루트가 여기 있었죠. 그렇죠? 루트 밑에 홈 밑에 rig 밑에 이메일, 요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이제 변경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보통은 이렇게 가려면은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허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가정하면 이렇게 위치를 변경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현재 자기 위치 역시 에나라고 해봅시다. 이때 에나가 아니라 이메일이라고 해봅시다. 이메일일 때 이메일에서 한 칸 위로 가라 그러네요. 그렇죠? 한 칸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릭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한 칸 위로 가려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홈까지 왔죠? 그 다음에 밥으로 들어가려네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밥으로 들어가니까 요 밑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비즈 소프트라네요. 그래서 요 밥 밑에 있는 비즈 소프트라는 요 디렉토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로 시작하거나 혹은 또는 닷닷으로 시작을 해서 디렉토리를 체인지하는 그런 명령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cd 명령은 유닉스 시스템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디렉토리를 변경해서 이동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연습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mv 명령입니다. 이건 move 명령이죠. move. 이거는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이동시키거나 또는 이름을 변경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ames라는 이런 어떤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홈 밑에 me 밑에 info라는 이 폴더에다가 집어넣고 싶으면은 이와 같이 move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의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c로 시작하는 파일들을 몽땅 다 텀 페이퍼라는 폴더 밑에 다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이 sec asterisk를 하게 되면은 sec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다 지칭하게 되고요. 그 파일들이 텀 페이퍼라는 폴더, 즉 디렉토리에 몽땅 다 이동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ove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파일은 없어지고 새로운 위치에 그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우고요.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notes라는 파일을 music 밑에 notes 4라는 폴더에다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붙고 즉시 music이라고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music이라는 폴더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로 path name을 지정하는 것을 cd나 move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명령들이 좀 더 있네요. 더 살펴봅시다. cp 명령은 복사할 때입니다. move와 달리 기존에 있던 파일들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이 똑같은 파일이 다른 이름으로 생성되는 것이죠. 어떤 파일 한 개가 아니라 디렉토리를 통째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이 -r 옵션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옵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옵션은 뭐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실행시킬 때 조건을 줄 때 이와 같은 옵션을 사용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주게 됩니다. 이 R은 무슨 의미냐면 recursive, 획기적이라는 뜻이죠. 즉 복사를 할 때 어떤 특정한 파일이 아니라 디렉토리 밑에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것까지 통째로 다 해가지고 복사해라. 그게 바로 recursive, 획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디렉토리에 뭐 여러 가지 파일이나 또는 디렉토리가 계층적으로 있을 때 그걸 통째로 다 한꺼번에 project.backup이라는 그런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해 줄 때 얘가 같이 씁니다. 다음은 링크 파일을 만드는 건데 ln이라는 건데요. 윈도우즈의 바로가기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홈 밑에 dkroute 밑에 project.main이라는 파일이 있으면 그것을 현재 디렉토리에 project.main이라는 이름으로 바로가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파일을 열게 되면 이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제거할 때 rm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m, remove의 의미죠. 그래서 뒤에 파일 네임을 이렇게 주면은 그 파일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요 에서리스크를 이렇게 별도로 주게 되면 요 파일하고 모든 파일, 나머지 모든 파일을 다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이 다 지워지게 되죠. 요 에서리스크가 이게 한 가지 명령이 제가 한 가지 언급을 안 한 게 있는데 요 세미콜론은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명령 두 개를 이어서 수행시킬 때 세미콜론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rm note라는 명령을 실행시킨 다음에 rm asterisk를 실행시킬 때 이거를 한 줄에다가 명령을 이렇게 다 쳐서 넣으면 먼저 rm notes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rm asterisk가 그 다음에 이어서 실행이 됩니다. 다음엔 디렉토리 하나를 생성시키는 겁니다. mkdir이라고 그러고요. new라고 이렇게 해주면 현재 자기 디렉토리 위치에서 new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디렉토리를 제거하는 방법 rmdir이라는 그런 명령도 있지만은 디렉토리 통째로 제공할 그 밑에 있는 파일들까지 통째로 제거할 때는 rm-r 옵션을 씁니다. 요 -r의 요 옵션하고 cp-r의 요 옵션하고 두 개가 의미가 같죠? 그래서 work이라는 그런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디렉토리를 만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리커시브하게 즉 밑에 내려가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 밑에까지 샅샅이 다 내려가서 다 지워버려라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은 파일이라는 명령인데 이거는 파일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를 때 성격이 뭔지 확인해 볼 때 이와 같이 파일하고 뒤에 파일 네임을 주면 됩니다. asterisk는 모든 파일을 다 지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을 찾을 때 locate, find 이런 명령을 쓰고요. 보통은 find 명령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이름을 요 -name이라는 요 옵션 뒤에다가 이렇게 주고요. -print라는 요 옵션을 주면 그 찾은 만약에 이 new.data라는 파일이 있다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그 파일의 그 path name을 프린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 &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백그라운드 작업일 때 그렇게 줍니다. 요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 퍼미션입니다. 허용이죠. 그러니까 파일을 내가 그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지우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수 없는지를 지정하는 것을 퍼미션, 허용이라고 합니다. 보통 파일은 이름이 있지만은 각 파일들에 대한 퍼미션을 따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이 생성될 때 이 퍼미션은 미리 정해진 그런 형태로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파일에 대해서 퍼미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ls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때 -l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 파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폴더를 들여다볼 때 자세히 보기 하면은 그 파일의 크기나 뭐 생성 연도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죠.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l 옵션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퍼미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봐야죠. 이거는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여기 하나가 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른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해서 총 9개의 글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디는 R이고 어디는 W고 어디는 X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X는 안 나와 있는데 X의 위치는 요 마지막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R은 뭐냐면 그 파일을 read 할 수 있다. W는 write 할 수 있다. X는 execute, 즉 실행할 수 있다. 디렉토리의 경우에는 그 디렉토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왜 이게 3개나 되냐고요? 이게 각각 3가지 계층에 따라서 따로따로 결정합니다. First 3, 그러니까 첫 번째 요 3개는 지금 이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서는 지금 루트가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K킴이라는 유저가 이걸 만들었다면 여기에 루트가 아니라 K킴이 여기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저가, 즉 그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거나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뒤에는 그냥 그 하이픈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X 자리인데 X가 안 나타나 있으니까 실행시킬 수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개는 이제 같은 그룹의 다른 유저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저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면 보통 여러분들은 이런 그룹들을 공유하지 않는 형태로 쓰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의 컴퓨터를 쓸 때는 이런 것들이 종종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저들,
같은 그룹 내 다른 유저들은 읽기밖에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밖에 다른 유저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유저들은 뭐예요? 역시 읽기밖에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퍼미션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오우너가, 즉 이 오우너가 자기 때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남의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파일의 퍼미션을 700으로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700은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떻게 돼요? 오우너의 경우 7이니까 7은 뭐예요? 111이죠? 이진법을 하면 즉 read, write, execute가 다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read, write, execute를 다 할 수 있고요. 같은 그룹의 다른 유저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유저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754면 여기 나와 있죠. 754는 뭐예요? 자기는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그룹의 다른 유저들 5니까 뭐예요? 101이니까 read하고 execute만 할 수 있고 write는 못한다 이런 얘기죠. 101 맞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그룹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유저는 4입니다. 4는 뭐죠? 그 read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100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런 퍼미션, 즉 권한을 바꿔줄 수 있는 명령이 chmod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너, 즉 파일의 주인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용자는 쓸 수 없고요. 루트 같은 슈퍼 유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룹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마지막으로 명령 하나가 man이라는 거인데 이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ls라는 명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man 한 칸 띄고 ls 하면은 그 사용법이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사용법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명령 사용법을 잊어버렸다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실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서 유닉스 시스템에 좀 더 친숙해지는 그런 예제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쳐서놓은 이런 명령들에 의해서 파일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로그인 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에서 파일들을 또는 디렉토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자, 처음에 mkdir first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현재 로그인 디렉토리에서 first라는 폴더가 하나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디렉토리가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ls라고 쳐보면은 이 first라는 폴더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cd first라고 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기 로그인 디렉토리 밑에 있는 요 first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이제 자기 현재 디렉토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change 디렉토리죠. 그 first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mkdir rig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first라는 디렉토리 아래에다가 또다시 rig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죠? 이와 같이 first라는 디렉토리 밑에 rig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ls를 실행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rig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first라는 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데 얘를 새로 생성시키고 나서 이 first라는 디렉토리 안에 뭐가 있는지 봤더니 rig이 있다라고 이렇게 찍혀져 나온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은 mkdir me 이렇게 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first라는 이 디렉토리 아래죠. 거기다가 na라는 디렉토리하고 m이라는 디렉토리를 더 추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이와 같이 두 개의 디렉토리가 rig과 동등한 위치에 na하고 me가 추가적으로 디렉토리가 생긴 거죠. 여기 세미콜론은 앞에서 설명했죠? 요 mkdir 명령을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그 디렉토리 안에 뭐가 있는지가 요 ls 명령에 의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잘 안 보이는군요. rig, na, me 이런 세 개의 디렉토리가 이와 같이 보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rig이라는 디렉토리 아래로 들어갑시다. 여기 지금 현재 내가 있다가 요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pwd를 쳐봅시다. pwd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홈 밑에, 원 밑에, false 밑에, rig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처음에 로그인 했을 때 디렉토리가 루트 밑에, 홈 밑에, 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까 false를 새로 만들었죠. 그렇죠? 만들고 나서 그 밑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rig하고 m이를 다 만든 다음에 다시 rig 밑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요 밑에, 바로 요 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wd를 치면은 그것이 패스네임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cat에서 greater than 크다라는 angled bracket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prog1.c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캐시한 명령은 concatenation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파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키보드 입력, 이걸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하는데 키보드 입력을 읽어드려서 그것을 prog1.c라는 요 파일에 저장합니다. 이걸 스탠다드 아웃풋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여서 캐시 그거를 prog1.c라는 파일에다 저장을 합니다. 이 prog1.c는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요 위치에 prog1.c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요 명령을 실행시키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여기서 어떤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prog1.c에 저장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ABC하고 엔터를 탁 칩니다. 그러면 ABC하고 엔터가 prog1.c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때 컨트롤 D를 탁 칩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end of file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 내가 쳐서 놓을 게 없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이 끝난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prog1.c라는 파일이 생겨나면서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ls라고 이렇게 쳐서 보면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요 rig이라는 요 위치죠. 보면은 prog1.c가 이렇게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출력돼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cat prog1.c를 해봅시다. 즉 prog1.c의 내용이 뭔지 보는 겁니다. 여기 명령이 똑같은 캐시인데 각각 용도가 달라요. 이때는 뭐예요? cat하고 요 뒤에 파일 네임을 안 줬죠. 그러고 나서 요 꺽쇠를 줬기 때문에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prog1.c에 저장하는 파일의 생성 목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여기서는 cat 뒤에 이와 같은 파일 이름을 줬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줬고 여기도 줬다고요? prog1.c를 주기 전에 이 꺽쇠를 줬기 때문에 이 cat 명령에 이름을 준 게 아니고 cat 명령을 실행시킨 다음에 결과를 여기다 저장한다는 의미가 돼버린 겁니다. 이 경우에는 cat 명령에다가 이 파일 네임을 줬기 때문에 이 cat 명령이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화면에 뿌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얘는 파일을 prog1.c라는 파일을 생성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prog1.c라는 파일 내용을 화면에다 뿌려줄 때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꺽쇠를 썼기 때문에 화면에 뿌려줘야 될 것을 prog1.c에다 저장을 해버린 거고요. 여기는 요 꺽쇠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이 화면에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좀 더 확실해졌나요? 요 꺽쇠의 의미를 알겠어요? 요 꺽쇠는 화면에 뿌려줘야 될 것을 파일에 저장하도록 이렇게 바꿔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꺽쇠가 없죠. 그러니까 파일에 저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화면에 뿌려지겠죠. 그렇죠?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요거는 화면에 뿌려지지 않고 prog1-에 저장한 거고, 얘는 뒤에 꺽쇠가 없으니까 그냥 요 내용이 화면에 뿌려지게 된 거고요. 요 앞에는 cat 뒤에 파일네임이 없죠. 좀 잘 안 보이게 됐네요. 요 파일네임이 여기에 없죠. 없으니까 prog1-c의 내용을 cat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cat 다음에 prog1-c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prog1-c 입력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화면에다 뿌려주죠. 얘는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여서 prog1-c에다가 저장하죠.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됩니까?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실제 ABC만 들어가 있게 되죠. 앞에서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ABC가 저장되었기 때문이죠. Ctrl D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파일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다음에 cd.ni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요 위치에 있죠. 근데 닷이니까 다시 first 요 위치로 갔다가, 그쵸? 거기서 다시 n로 다시 들어간 거죠. 그쵸? 여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cat에서 prog 여기다가 이 디렉토리 위치에다 똑같이 prog1-c라는 파일 하나 만들자는 거네요. 그쵸? 여기 앞에 파일을 안 줬으니까, 그쵸?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화면에다 뿌려주지 않고 prog1-c에다가 저장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되나요? 아니죠. 그쵸? 여기에 그게 아니라 요 n라는 디렉토리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 prog1-c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에 def라고 치고 난 다음에 역시 Ctrl D라고 치게 되면 요 prog1-c에 def만 들어가고 파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n화 밑에 prog1-c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새로 생성이 되죠. 근데 요 내용은 어때요? abc가 들어가 있고요. 요 내용은 어때요? def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고요. 파일 이름만 같고요. 저장된 디렉토리 위치가 다르죠. 자, 다음에 지금 여러분은 지금 n화 밑에 있습니다. 요 밑에서 cat prog1-c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요 파일을 내용이 뭔지 화면에 뿌려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prog1-c를 읽어다가 키보드가 아니라 prog1-c를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꺽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면에다 뿌려주죠. 그래서 prog1-c를 화면에다 뿌려주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뭐죠? def였죠. 아까 def를 집어넣었었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prog1-c를 prog2-c로 이름을 이렇게 바꿔줄 때 이 move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rog1-c가 어떻게 돼요? prog2-c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이 move 명령은 실제 파일을 옮기거나 rename, 즉 이름을 바꿀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prog1-c가 prog2-c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ls를 하면은 이제 prog1-c는 없어지고 prog2-c만 남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ME로 가게 됩니다. 하나 위에 올라가면 어디에요? 여기 first로 올라갔죠. 거기 밑에 ME로 다시 내려온 거죠. 그렇죠? ME라는 디렉토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cp 파일을 복사하는 거네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 위에 올라가서 좀 지우고 해볼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요 ME라는 여기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릭이라는 밑에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prog1-c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복사해 와라 이거죠. 복사하니까 뭐예요? 원래 있던 거 없어지나요? 예, 그냥 있죠. 그렇죠? 얘는 그냥 있고 여기랑 똑같은 게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prog1-c가 여기도 생기고요. 실제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복사한 거니까요. 4번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prog2-c를 또다시 복사를 합시다. prog2-c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 올라가서, 여기 좀 지우고 해볼까요? 하나 올라가서, n화 밑에 있는 prog2-c를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놔라.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 여기 맨 그때 다시 있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한 칸 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prog2.c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여기 한 칸에 반드시 띄워줘야 돼요. 여기. 이건 닷은 뭐예요?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죠. 즉 여기 있는 것을 현재 디렉토리에다 복사해라 하는 거니까 여기 반드시 한 칸을 띄워줘야 됩니다.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한 칸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prog2-c가 여기도 복사가 돼서 이렇게 요 me 밑에는 요 두 개의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재미난 걸 해볼까요? prog1-c하고 prog2-c가 cat 명령의 뒤에 두 개가 연달아 왔네요. 여기 물론 한 칸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도 한 칸 띄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꺽쇠가 나왔네요. 그러고 나서 prog3-c를 이렇게 줬습니다. 이건 대체 뭘 하는 건가요? 요 앞에 꺽쇠 앞에 나온 건 뭐냐면 얘를 읽어라 하는 거죠.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둘 다 차례로 읽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키보드 입력은 받아주지 않고 prog1-c를 먼저 읽어다가 출력하고 prog2-c를 뒤이어서 출력합니다. 근데 출력을 하는데 화면에다 출력한 게 아니라 prog3-c에다 출력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rog3-c라는 파일이 하나 새로 요 위치에 생겨납니다. 생겨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먼저 들어가고 뒤이어서 여기 있는 내용이 또 들어가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좀 지워볼까요? 이와 같이 prog3-c가 여기 새로 생성이 되고 얘네들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내용을 읽어 갖고 간 거니까요. 변화가 없죠. 항상 읽히는 자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쓰는 자에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새로 생긴 거죠. 생겨나게 됐고요. 요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명령을 또 실행을 시켜보죠. 그래서 방금 생성된 prog3-c의 내용을 보는 것이 cat prog3-c입니다. 그러면 이 prog3-c는 prog1-c의 내용하고 prog2-c 내용이 두 개가 이어 붙여져 있죠. concatenate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죠? A, B, C, D, F가 둘 다 들어가 있는 파일이 되겠죠. 그것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me 밑에 있었는데 하나 위에 올라가면 first가 되죠. 그래서 pwd를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위치가 pathname으로 보이게 될 텐데 뭐가 나오죠? home 밑에 one 밑에 first죠. 그렇죠? 제대로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이 me라는 요 폴더를 통째로 bob이라는 폴더에다가 복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m이라는 요 폴더 자체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요 파일들도 모두 다 복사가 되죠. 여기 -r 옵션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요거랑 똑같은 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복사돼서 들어갑니다. 요 내용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름만 me에서 bob으로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 다음에 ls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위치가 요 first 위치니까 요 4개의 폴더가, 디렉토리가 다 보이겠죠? 4개가 다 보일 테고요. 그 다음에 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좀 지울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이 디렉토리 밑에 와 있는 거고요. ls-l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이와 같이 3개의 파일이 다 보일 테고요. 보면은 각각 9빛을 통해 가지고 owner, group, others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읽고 쓰기 다 할 수 있고요. 그룹 내 다른 유저는 읽기만 할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유저들도 읽기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거죠. 원이라는 유저 거고요. 그룹 이름도 동일하네요. 그 다음에 생성연도,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prog1.c를 이제 permission, 즉 허용을 바꿀 겁니다. 즉 나는 읽고 쓰기가 다 돼 있는데 이 4라는 건 뭐예요? 읽기만 할 수 있는 거죠. 100이니까 read만 되고 write, execute가 전부 다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prog2는 6666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사람도 다른 그룹의 다른 유저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유저들도 다 쓰기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겁니다. prog2는. 그 다음에 ls-a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prog1.c는 어때요? 자기는 읽기밖에 할 수 없고요. 남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죠? 00이니까. 그렇죠? prog2.c는 어때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write, 쓰기도 다 할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prog3.c는 원래 있던 값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나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first 요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bab을 통째로 한번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cp-r bab kim 이렇게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이게 지우는 게 아니라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bab이라는 요 폴더를 통째로 김이라는 폴더로 이제 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bab이랑 똑같이 생긴 그런 폴더가 김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김이라는 폴더 아래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요 위치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ls를 해보면 여기 있는 세 개의 파일들이 다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prog1.c를 지우게 됩니다. 지우고 나서 ls를 해보면 이 두 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남게 되고요. 그때 결과는 이와 같이 두 개의 파일만 보이게 될 겁니다. 좀 지우고 갈까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면은 이제 kim에서 다시 false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kim 요거를 통째로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이거는 rm-r 옵션을 준 거죠. 그래서 kim 디렉터리 통째로 지우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현재 디렉터리를 보게 되면 현재 어디에요? 바로 요 위치죠. 그 다음에 ls-l을 보면은 요 4개의 디렉터리가 다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상세 옵션이죠. -l 옵션은 상세 옵션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퍼미션들 그러면 디렉터리들은 보면은 오너의 경우에는 read, write, access가 보통 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기 다 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read하고 access, 즉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는 기능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가지 명령들,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명령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파일들을 생성하고, 지우고, 이동시키고, 복사하고 등등,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이동하고, 디렉토리 통째로 복사하고, 통째로 지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웠고요. 실제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여러 번 해봄으로 해서,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들을 이동해 가면서 여러가지 작업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 주어야지 이제 뒤에 실습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가 끝났네요. 그래서 모든 실습이 끝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VMware를 셧다운 시켜줘야 됩니다. VMware 셧다운 시키기 전에 먼저 리눅스를 먼저 셧다운 해줘야죠. 셧다운 시키는 방법은 이와 같은 VMware 창에서 제일 우측에 이와 같은 스위치 전원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여러 가지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셧다운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와 같이 팝업이 뜨는데요. 이때 셧다운을 컨펌 해주면은 셧다운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셧다운이 다 되면은 이제 VMware 처음 띄운 상태로 되고요. 그때서야 이제 VMware를 여기 있는 요 버튼을 사용을 해서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즈를 셧다운하고 컴퓨터를 끄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냥 끄시면 안 돼요. 항상 VMware로 띄워놓았을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리눅스를 먼저 셧다운하고 그 다음에 VMware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윈도우즈 시스템을 셧다운 하는 절차를 밟아서 컴퓨터를 끄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먼저 컴퓨터 구성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운영체계, 유닉스, 그 다음에 C 언어에 대한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닉스에 대한 기본을 살펴봤는데 로그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일하고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름들의 구성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이동해 갖고 가는 방법, 생성 또는 삭제 등등 여러가지 방법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파일 퍼미션을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